오늘은 대표적인 소아청소년 질환 중에 하나인 ADH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질환이고요. 그리고 ADHD가 있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그러한 학교에서 문제행동이라든가 아니면 학습의 문제, 아니면 대인관계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가장 많이 소아정신과로 오게 되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충동성이 ADHD의 세 가지 주된 증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아이마다 어떤 아이들은 주의력 결핍이 상당히 이렇게 두드러지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과잉행동과 충동성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아이들이 있어서 사실 똑같은 ADHD가 있더라도 그러한 보이는 모습은 상당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ADHD가 있는 아이들은 상당히 주의력 그런 결핍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문제도 틀린다든지 이렇게 부주의하게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주의 집중을 잘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조직화, 체계화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숙제라든가 그런 공부와 같이 뭔가 좀 따분하고 지루한 일을 하기를 어려워한다든지, 아니면 숙제를 끝까지 이렇게 끝마치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숙제를 한꺼번에 시작을 해서 그 숙제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하는데 어렵다든지, 이러한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주의가 산만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 아이가 귀가 먹었나 하는 정도로 이렇게 여러 번 자꾸 지시를 해도 그것들을 잘 기울여 듣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또 주의가 산만하기 때문에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 그리고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재밌어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싫어하고 집중이 이렇게 필요한 과목들을 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특징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이 이러한 특징을 나타낸다면 그 아이는 집중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과잉행동 충동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행동 충동성이 두드러지는 아이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상당히 지나치게 뛰어단다든지, 또 위험한 곳에 계속 기어오른다든지 이런 식의 행동을 볼 수가 있고, 또 조용하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조용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또 계속 움직이고 싶기 때문에 자꾸 꼼지락거린다든지, 자꾸 손으로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이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상당히 수작스럽고 말을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충동성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부스부스 끼어든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순서를 못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줄 서는 것을 어려워한다든지 그런 식의 좀 참을성이 부족한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을 보였을 때는 이 아이가 뭔가 좀 행동이 과잉하고 좀 충동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또 이제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상당히 감정 조절이 어렵고 예민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놀이를 하다 졌었을 때도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든지, 일부 규칙을 무시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행동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유병률은 사실은 ADHD 아동 한 학급에 한 2~3명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고요. 다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ADHD 유병 빈도가 감소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병률이 높고, 그리고 아까 이런 진단에서 봤다시피 ADHD가 있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주의 집중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 생활과 그런 단체 생활에서 상당히 적응이 어려움이 예상이 돼서 사실은 가장 많이 이렇게 소아정신과에 오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ADHD의 세 가지 증상이 뭐 과잉행동, 충동성, 뭐 주의 산만 이렇지만은 사실 이러한 증상들이 또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발달을 하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전기,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 이제 학업 성적이 저하되고 흥미가 상실되고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렵고 자존감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게임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쨌든 그런 사회생활이라든가 학교생활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단체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그렇다 보면은 사실은 선생님이라든가 뭐 주위 친구들로부터 상당히 뭐 좋은 평가보다는 안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라고 해가지고 뭐 처음부터 다 뭐 이렇게 뭐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쁘게 지내려고 하기보다는 아직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아직 그런 뇌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직 따라주지 못할 뿐인데 자꾸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부정적인 그러한 평가들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우울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2차적인 그런 자존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당히 충동적인 것이 있어서 이러한 면이 뭐 게임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성인기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중독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사춘기가 잘 치료가 되지 않아서 사춘기까지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점점 공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학업 문제가 되게 되고 그리고 친구들과도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그리고 사실 어렸을 때부터 뭐 주변 어른들로부터 칭찬받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자존감의 문제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면은 사실은 원래 청소년기 자체가 뭐 이렇게 성인으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이렇게 독립을 추구하고 또 그러한 면에서 사실은 행동 문제가 많이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높은 문제인데 당연히 이러한 충동성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법적이라든가 비행 문제도 당연히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또 이제 뭐 이러한 문제들이 성인까지 가게 되면 뭐 계속 사실은 사회생활이라든가 이런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뭐 직업이라든가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여전히 자존감 문제는 따라다니고요. 그리고 알코올과 약물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성인 ADHD 그러니까 ADHD가 이제 성인까지 유지가 되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뭐 과다행동 충동성은 조금 좋아지더라도 사실 주의 산만한 것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뭐 똑같은 일을 해도 잘 되지가 않고 뭔가 일을 시작하더라도 그게 마무리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상당히 충동적이라서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걸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컨디션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뭐 대인관계에서라든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ADHD는 어떻게 진단을 하냐? 사실 뭐 면담이 될 수가 있고, 뭐 그리고 아이의 직접적인 행동을 관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평가 도구 및 뭐 선문지라든가, 뭐 면접, 심리검사, 주의력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소아에서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사실은 공존질환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ADHD가 있는 아이들이 ADHD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뭐 한 20%, 30%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나머지 7, 80% 정도 되는 아이들은 사실은 ADHD뿐만 아니라 ADHD와 동반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항 문제, 즉 뭐 이렇게 부모나 선생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항하고 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하는 문제들이 한 40% 정도 동반이 되고요. 그리고 불안장애,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든가 아니면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회불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불안장애가 같이 동반될 확률이 34%, 또 우울이라든가 뭐 그러한 기분장애가 동반될 확률이 4%, 그리고 품행장애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반항 문제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항 문제라면 뭐 그냥 뭐 선생님이나 뭐 주변 어른들한테 그냥 정말 말을 안 듣고 반항 정도만 하는 거라면, 품행장애라고 저희가 정신과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뭐 절도라든가 아니면 폭력이라든가 이러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까지, 그러니까 뭔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 저희가 품행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 14% 정도
그 다음에 틱이라든가 뚜레짱에도 12%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ADHD가 있는 아이들이 뭐 ADHD가만 딱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DHD가 있는 아이들이 다른 문제도 있지 않은지를 잘 평가를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DHD의 요인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생물학적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이 높다고 하는 이유에는 일단 첫 번째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율이 한 70에서 90% 정도로 상당히 높고요. 특히 일란성 쌍생아, 그러니까 유전자 정보가 똑같은 그러한 일치도도 50에서 75% 정도라고 해서 상당히 ADHD가 나타나는 이런 배경에는 그러한 가족 내지는 그런 유전자, 생물학적인 원인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주로 유전적 요인에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호르몬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런 뇌에서 그런 각 부위마다 신경 전달을 하는데 그런 이렇게 그런 역할들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여기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은 특히 뭐 도파민, 노르에프네프린 뭐 이러한 것들이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DHD의 주 문제는 사실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충동성의 문제인데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그러한 증상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뒤에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됐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약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그럼 어떻게 다루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내지는 저하가 된 것을 약물을 통해서 그거를 보충해 주는 식으로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전 및 뇌 영상 연구에서도 그래가지고 특정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이 돼서 과연 아이들로 하여금 ADHD를 일으키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유전자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ADHD라도 어떤 아이들은 약물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어떤 아이들은 약물에 잘 반응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에 따라서 어떠한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약물 치료의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예후는 어떤지 이런 것도 저희가 사실은 연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ADHD는 그러면 유전적인 요인만 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유전적인 요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는 그런 위험 인자들을 보시면 뭐 주산기 위험 요인, 그러니까 출생을 했었을 때 그런 위험 요인들은 뭐 체중이 적게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분만 시 뇌손상 등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머니께서 아이를 임신하셨을 때 흡연과 음주를 했었다라든지 뭐 그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사실은 그냥 뇌 안에 있는 신경 경로에도 뭔가 뭐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러한 이상 소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ADHD를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런 특히 이제 치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약물입니다. 왜 약물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DHD가 나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전적인 영향, 즉 생물학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그러한 물질들, 특히 그 주의집중과 연관된 신경전달 물질들의 그러한 이상 소견이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정상 수준으로 맞춰줘서 아이들이 자기의 나이에 맞게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약물 치료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ADHD의 생물학적 원인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도파민, 즉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 도파민의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을 통해서 그러한 도파민을 올려주는 그러한 약물의 섭취를 통해서 도파민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했었을 때는 70%의 아동에서 증상의 호전, 즉 약을 쓴다 그래서 모든 아동이 다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70% 정도는 그래도 약을 썼었을 때 증상의 호전이 보이기 때문에 ADHD 자체는 사실은 상당히 어쨌든 생물학적인 그런 원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약물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로는 어쨌든 도파민이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경전달 물질의 활성화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효과로는 어쨌든 신경전달 물질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신경 경로도 활성화가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경 발달도 촉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약물에 대해서 보면 흔히 이제 ADHD 약물 중에 크게 많이 쓰는 것들이 메틸페니데이트, 그 다음에 스트라테라 이렇게 돼 있는데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보면 결과적으로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재흡수, 그러니까 도파민이 분비가 된 이후에 보통은 재흡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흡수가 되는데 그 재흡수를 막음으로써 도파민의 농도를 올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그런 도파민이 올라가면서 저절로 집중력이 좋아지는, 그래서 도파민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자극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주의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극들이 있는데 그 자극들 중에서 우리한테 더 필요한 자극, 더 중요한 자극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도파민을 올림으로써 그러한 자극을 잘 선별을 하고 선택 능력을 증가를 시켜줌으로써 주의 집중력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틸페니데이트 제제, 즉 도파민을 올려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을 올려주는 메틸페니데이트 제제는 주로 지금 저희가 많이 쓰는 거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페니드, 그 다음에 메타데이트, 콘서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약의 종류가 나눈 거는 사실은 다 같은 메틸페니데이트 그 약제는 맞습니다만 그 약의 조성에 따라서 어떤 약은 작용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메타데이트는 8시간에서 12시간, 콘서타는 12시간 정도 이렇게 작용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용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있었을 때, 중학교에 있었을 때, 고등학교에 있었을 때 사실은 그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주의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그러한 아이의 연령이라든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중추신경 자극제의 그러한 를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 됩니다. 또 메틸페니데이트 제제 못지않게 많이 쓰는 또 약물이 저희가 아트모세틴이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약물 치료의 중심은 결과적으로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트모세틴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트모세틴은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어쨌든 도파민과 유사한 어쨌든 그런 신경전달 물질을 올려줘서 결과적으로 노르에피네프린도 이게 항진이 됐을 때 주의 집중력이 호전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ADHD에 쓰는 약물들이 많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많이 쓰는 약물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는 메틸페니데이트, 두 번째는 스트라테라, 아트모세틴 제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HD 약물치료 전후를 비교를 했었을 때 결과적으로 치료받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두뇌의 사용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부위를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러한 것들, 즉 비효율적인,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했었을 때도 똑같은 과제가 주어졌을 때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를 들어서 다른 아이들이 잘 쓰지 않는 그런 부위까지 항진을 시켜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반면에 이제 약을 쓰고 좋아졌을 때는 결과적으로 다른 아이들처럼 그러한 뇌의 어떤 사용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뀌는 그러한 거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부모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거는 과연 치료를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 네. 사실 저희 정신과적 ADHD뿐만 아니라 우울증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한 정신과적 질병들은 사실은 완치라기보다는 조절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맞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사실 약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한다고 해서 단기간 내에 ADHD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조금 그러한 아이의 기능이라든가 상태라든가 정서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단기간 내에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ADHD 치료는 그래서 일단은 조절을 해야 되는 거다. 즉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처럼 갑자기 이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렇게 관리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경험상 뭐 1에서 2년 정도는 치료는 돼야 된다고 보지만 사실 뭐 아주 절대적인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치료를 어쨌든 열심히 받았을 때는 결과적으로 신경 경로가 활성화가 되고 신경 발달이 촉진이 되고, 그리고 사실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기능이 좋아지면서 학교 생활이라든가 뭐 이런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응을 이전보다는 더 잘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존감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년 이상의 약물 치료 후에 뭐 증상에 확실한 호전이 있으면 사실 뭐 약물을 감량을 한다던가 좀 중단을 시도를 하고, 뭐 이후에는 사실은 뭐 약을 안 먹어도 뭐 크게 사는데 지장이 없고 생활하는데 괜찮으면 뭐 투약 없이 관찰할 수도 있고요. 사실 또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또 약을 끊고 했었을 때는 다시 이전의 행동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투약을 조절을 한다든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뭐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치료 효과가 빠릅니다. 그래서 투약 즉시 거의 뭐 약을 먹고 난 이후에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2주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증상에 호전이 있는가, 좀 2주 정도 약을 먹은 이후에도 증상에 호전이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메틸페니데이트나 뭐 스라테도 마찬가지지만 이 ADHD 약물들은 사실은 그런 아이나 그런 환자분의 그 몸무게에 맞춰서 저희가 용량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2주 정도 약을 먹고 난 이후에도 증상의 변화가 없거나 호전이 되지 않았을 때는 뭐 무조건 이 약이 효과가 없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그 몸무게에 맞지 않는 충분한 양을 아직 못 먹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가능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작용은 있지 않는지. 그 효과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또 그 약물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 계속 충분하게 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실 거기에 맞는 큰 이득을 보지 못했을 때는 뭐 약물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약제를 같이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약물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은 이제 초반에 약을 먹었을 때는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좀 입맛이 좀 줄어들고 뭐 수면 시간이 늦어지고,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뭐 예민하거나 짜증낼 수가 있고요.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뭐 틱, 뭐 성장 지연, 체중 감소, 구역, 구토, 무감동증, 졸리움이 있을 수가 있고, 아주 드물지만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뭐 환각이나 자살사고, 간 수치가 올라가고 혈압, 뭐 맥박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임상적으로 경험을 해보면 뭐 초기에 두통이나 복통 같은 거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뭐 약을 계속 먹고 몸이 어느 정도 약에 이렇게 적응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그런 적용들은 많이 사라지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아주 드물지만 이게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어떠한 신체적인 변화이든지 간에 만약에 지금 ADHD 약을 이렇게 복용을 하고 계신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그 주치 의사와 잘 상의를 해서 올바르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약을 먹고 나면은 이제 조금 뭐 입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키가 크진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성장 지연이 만약에 있었을 때는 보통 이제 3년 치료 후에 만약에 있다면 치료받은 아동이 신장이 1cm에서 1.8cm 정도로 좀 작을 수가 있는데, 사실 뭐 ADHD 약물도 결과적으로 약물이기 때문에 일단 약물을 끊으면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이 따라잡는 경우가 많고, 특히 하루에 20mg 이하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을 때는 크게 성장의 지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이게 아무래도 각성 효과, 즉 집중력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 사실은 메틸베니데이트를 늦게 복용을 하셨을 때는 입면 시간, 즉 잠이 드는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만약에 뭐 사실 약을 조금 아침에 조금 일찍 땡겨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게 좀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메틸페니데이트를 먹을 때마다 계속 뭐 입면 시간이 늦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약물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아니면 부가적으로 멜라토닌이라든가 이러한 촉진제를 좀 사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메틸페니데이트를 복용을 했었을 때 뭐 혈압과 뭐 맥박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약을 먹는다고 해서 크게 그러한 변화가 아주 고정적이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어쨌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약물 치료 전에 혈압과 맥박을 그래서 잘 측정을 해서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를 결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아이들이 ADHD가 있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사고도 많이 치고 그리고 말도 잘 안 듣기 때문에 보통 부모님한테도 칭찬과 관심보다는 그러한 이제 뭐 훈육이라든가 체벌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 우리 아이들도 뭐 그러한 혼나는 것보다는 칭찬받고 싶고 부모님과 잘 지내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크다는 것을 일단 기본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아이의 말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과적으로 어떤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 때 그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른의 잣대에서 뭐 그거를 판단하고 비평하고 뭐 혼내고 이렇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순수하게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감정을 일단은 전달하지 않고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즉 아이가 그런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혼내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는 인정해 주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거는 수용해 주고, 그리고 사실 아이도 이제 독립적인 개체로서 또 어리지만 자신의 어떤 주관이라든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만문을 여는 이제 표현 방법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이 얘기를 할 때 이게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조금 더 너의 생각을 듣고 싶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존중받는 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가 하고 있는 그런 말들을 메모를 하신다거나 적는 것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이런 관심을 표현하는 때에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래서 아이들이 행동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처음부터 행동을 무조건 바꾸거나 고치려고 한다기보다는 일단 아이와 괜찮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고, 괜찮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실 아이의 그런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 듣기, 경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말과 몸과 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 뒤에 숨겨진 메시지가 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충분하게 아이가 이야기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도와줘서 아이의 마음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적극적 듣기, 경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가 기껏 근데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혼나기만 하고 너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도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숨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섣불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한테 친절한 그런 이런 아주 친절한, 아니면 아주 이렇게 그런 따뜻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아이의 생각을 듣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청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일단 첫 번째,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쉽게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누구나 다 자기가 힘든 것들에 있어서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자기의 문제라든가 힘든 거에 대해서 누구랑 나누고, 그리고 또 나누는 과정이 괜찮으면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도 또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좋다면 계속 자신의 그런 문제라든가 고민을 또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적극적인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아이 스스로 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고,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고 독립적인 아이를 길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아이의 문제 행동이 있었을 때 그거를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체벌, 벌 주고 이렇다기보다는 사실은
아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청을 위한 기본 태도를 보시면 아이의 말을 일단 좀 듣고 싶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진정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당장에 지금 아이가 너무 밉고 사실 내가 지금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아이한테 아주 편안하게 다가서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섣불리 대화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좀 진정이 될 때까지 사실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의 생각이 어른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 우습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무엇이든 조금 진지하게 진심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실 아이도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아이도 당연히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은 사실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즉 아이가 화를 잘 내는 아이라고 해서 이 아이가 이 아이의 분노라든가 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계속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으로는 아이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그 역시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것, 즉 아이의 의견과 아이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내가 부모가 어른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이 아이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청시에 많이 하시는 실수들은 예를 들어서 정답을 정해놓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보지도 않고서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한다든지, 아니면 듣는 것에 치중을 해서 아이가 어떤 감정인지 그거를 잘 읽기를 어렵다든지, 아니면 너무 적극적 듣기를 남발하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아이 메시지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어떤 지적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훈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실 때 사실 이제 너 메시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너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로만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만두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너에게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하면 사실 듣는 아이 입장에서는 더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리고 그리고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그런 부모님이 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같은 경우는 메시지는 사실 잘 듣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거는 아이 메시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네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아빠가 힘이 빠져, 아니면 네가 자꾸 이렇게 때렸으니까 나도 이렇게 화가 난다. 즉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거를 아이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화가 났을 때 보통 그런 유 메시지를 써서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난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아이 메시지를 쓰셔서 이렇게 그런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이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조금 더 아이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메시지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설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행동만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만 묘사를 하시고, 다만 그 행동에 대해서 묘사를 하시면서 행동으로 인해서 부모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는 또 솔직하게, 나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화가 났는데 그거를 구태여 화가 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한다든가 그러실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 아이가 그렇게 행동을 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꼭 그러한 행동이 부모님을 화나게 하려는 행동은 아니고 무조건 그런 의도가 남을 이렇게 화나게 하거나 해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의도에 대해서 아이들이 몰랐었을 때 결과적으로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그런 부모님이 어떻게 감정을 받았는지 어떠한 기분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아이들도
그거를 보고 자신의 행동을 고칠 이유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아이에게만 메시지를 이렇게 넣어서 전달을 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아이도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사실 그런 감정이 이렇게 억울하거나 화난 감정이 들었을 때는 사실 부모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이 입장에서는 잘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랬을 때 아이 메시지, 즉 나 메시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타임아웃인데요. 사실 이제 요즘 방송이라든가 뭐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이제 타임아웃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처벌은, 사실은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었을 때 처벌은 뭐 사실은 이제 아이의 감정만 상하게 하고, 특별하게 그런 행동을 이제 교정하거나 하는 데에는 큰 이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타임아웃을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은 사실은 아이가 뭐 이제 그런 부정적인 행동,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그러한 보상을 줘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러한 결과를 줘서 뭐 그러한 행동을 줄이거나 하지 않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의 주의사항은, 일단 첫 번째는 한번 타임아웃을 하기로 했으면 아이가 저항을 하더라도 끝까지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 모두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에서 엄마는 타임아웃을 하고 아빠는 타임아웃을 안 한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행동이 잘못된 거지, 해도 되는 거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임아웃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을 보통 이제 뭐 생각의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변형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타임아웃 의자를 그리면, 즉 생각 의자를 어디에다가 놓을 것이냐. 일단 첫 번째는 부모님께서 집안일을 하시면서 아이를 감시하기에 편안한 곳이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부엌의 구석이라든가 복도라든가 이런 곳이 적합하고, 사실 벽장, 목욕탕, 아이방 같은 곳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벽장이나 목욕탕, 만약에 굉장히 예민하고 불안한 아이 같은 경우에 벽장이나 목욕탕에 두면은 이거는 뭐 사실 타임아웃보다도 더 불안한 거를 심하게 만들 수가 있고, 아이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타임아웃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의자에 앉히게 해서 그 시간을 자기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게 하고 반성하는 시간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타임아웃을 하러 내 방에 갔는데 거기에 재밌는 장난감이 많이 있다면 당연히 아이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보다는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건은 부모님께서 아이가 타임아웃을 잘하고 있는지 용이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좋고, 그리고 다만 근데 아이 방이라든가 벽장, 목욕탕 같이 그런 장소는 별로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타임아웃의 의자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가 고든 의자가 좋고요. 그리고 벽을 향해 배치를 하되 벽을 차지 못하도록 간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자 주변에 손을 뻗어 이렇게 만질 물건이 없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아동이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은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지시하기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톤으로 일단 아이에게 해야 할 행동을 지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수를 해라, 이빨을 닦아라. 그리고 지시 5초 후에 남은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큰 소리로 숫자를 5로 거꾸로 셉니다. 즉 아이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에는 이때 사실은 행동을 잘 하면 좋은데 이때도 이제 행동을 말을 듣지 않는다. 그때는 5초 경과 후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고를 할 때도 사실은 이제 경고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너는 내 지시를 당장 따라야 된다 이러는데 그냥 아주 상냥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아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아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좀 더 크고 뚜렷한 목소리로 엄한 자세와 표정을 하고 이제 손가락을 아동 쪽으로 향하게, 다만 소리는 지르지 마시고, 그러니까 좀 엄격하고
진지하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시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듣지를 않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3단계 타임아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고 후 5초를 기다리고 속으로 5초를 세고 이제 시킨 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저 의자로 가자. 그래서 의자에 아동을 앉힌 이후에 내가 일어날 때까지, 일어나라고 할 때까지 여기 앉아 있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타임아웃은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지시하기, 그 지시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경고하기, 그리고 경고를 충분히 준 이후에도 따르지 않으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타임아웃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5초를 센 이후에 즉시 아동을 의자로 데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무조건 타임아웃을 일단은 실행을 하시고, 그래서 이미 너는 선이 넘었다. 이제까지 계속 충분히 경고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이미 하기를 하셨으면 그때는 이제 그때서야 애가 뭐 잘할게요, 뭐 말을 들을게요 하더라도 일단은 경고가 지났을 때는 타임아웃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났다. 너가 이제까지 경고를 무시를 했기 때문에 벌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이런 것들을 일관되고 지속되게 하시는 거.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어쩔 때는 이런 상황에서 타임아웃을 했는데 또 이럴 때는 또 사정이 안 돼가지고 타임아웃을 안 하고, 이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또 잘 요령을 피우면은 타임아웃을 피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식의 또 학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타임아웃을 하시기로 했었으면은 뭐 아주 최대한 일관되게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임아웃 시간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아동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시간 지각의 차이가 있고, 어린 아동일수록 좀 고립된 시간을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을 끝내기 위한 필요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최소한의 벌을 받아야 됩니다. 최소한의 벌은 1살당 1에서 2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살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4분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결과적으로 타임아웃을 하기로 했으면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괴로움이 있어야 그게 아이한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타임아웃을 하더라도 아이가 별로 힘들지 않고 그게 별로 자신한테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면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타임아웃을 해도 그게 별로 아이한테는 효과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타임아웃의 기준 시간은 최소 1살당 1분, 그리고 아무리 어리더라도 최소 1에서 2분 정도는 타임아웃을 해야 이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벌이 끝나면 일단 좀 잠시 동안 좀 조용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벌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막 떠들고 행동의 조건이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그때는 행동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타임아웃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용히 하지 않으면 의자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너가 조용히 하고 해야 의사를 벗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처음 지시에 따르겠다. 즉 타임아웃을 했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타임아웃을 하게 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고 그거를 잘하겠다는 약속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타임아웃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또 다 이렇게 따르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허락도 없이 그냥 의자를 떠나버렸다.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벌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도 결과적으로는 처음 타임아웃과 똑같습니다. 처음 의자를 떠났을 때, 그때 사실 약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아이가 아이를 체벌을 한다든가 그렇게 돼버리면 또 아이 입장에서도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처음 우리가 원했던 그런 아이에게 저희가 주는 메시지를 습득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너 의자에서 또 일어나면 그때는 정말 엉덩이를 맞는다. 근데 두 번째 또 의자를 또 떠났어요. 그때는 결과적으로 곧바로 엉덩이를 2대 정도 때리고 다시 의자에 앉은 이후에 일어나라고 할 때까지 또 거기 앉아 있으라고 또 지시를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것들도 그러면은 체벌을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아이를 체벌하는 거나 그런 것은 전혀 교육적인 효과가 없고요. 처음에는 일단은 타임아웃도 처음에는 경고를 주고 교육을 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타임아웃을 하고, 타임아웃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와 교육을 하고, 그래도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체벌을 아주 선택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체벌도 사실은 아이가 결과적으로는 이 적당한 수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수준이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체벌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이한테는 부모님을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체벌은 가급적이면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이런 타임아웃이라든가 평소의 관계 그런 개선을 통해서 아이의 어떤 협조를 이뤄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제한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목표되는 행동, 그러니까 그런 문제되는 행동을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거기서 한두 가지 정도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아이가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아이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을 수도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장소가 아닌 가정에서 일어나는 행동에 좀 국한하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장소에서도 타임아웃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가정이랑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공공장소의 타임아웃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가정 내의 타임아웃이 성공적이어야 공공장소에서도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즉 중요한 거는 공공장소도 공공장소지만 가정 내에서 타임아웃을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간단하게 ADHD와 그리고 ADHD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그런 문제 있는 아이들이 그러면 가정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일단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ADHD는 어쨌든 주의 집중, 그 다음에 과다행동, 충동성의 세 가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학교라든가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병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런 문제가 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 어쨌든 사회생활에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2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다만 ADHD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인 원인이 상당히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적절한 약물 치료 선택을 통해서 증상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정 내에서 특히 아동들 같은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서, 적극적인 경청과 놀이를 통해서 아이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타임아웃을 통해서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줄이고, 또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심과 보상을 통해서 그 행동을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